확인된 사실, 실제 사건에 대해 상상해 봅시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의 전화기를 들고 보좌진, 국기, 의전, 국가 기밀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국제적 위기, 자연재해, 군사적 위협을 처리하는 것도 아닌 개그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대통령의 허영심에 관한 우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8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의 심장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단지 TV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의 농담에 불쾌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표현하며 그의 직원들에게 디즈니에 전화를 걸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디즈니에 전화한 이유는 칭찬이 아니라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짐미 키멜을 침묵시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백악관이 잘못 연출된 리얼리티 쇼의 연장선처럼 보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비뚤어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단순히 세상의 왕을 조롱하는 개그맨일 뿐이었죠. 하지만 트럼프에게 그 조롱은 그리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2통의 전화가 걸려갔습니다. 디즈니 본사로 향한 그 전화들은 공식적인 전화도 부드러운 접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이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으며 미국 정부의 행정체계를 이용하여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키멜의 모놀로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말이 본질적인 내용이었죠. 미 북한 문제를 다루는 대신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해 협상하는 대신 그가 미국 내에서 인종적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트럼프는 단지 농담을 억누르기 위해 정치적 자본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사건은 어떤 권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핵무기를 손에 쥔 채 왜 트럼프는 전쟁보다 웃음이 더 두려웠던 걸까요? 아마도 그는 풍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걸 너무 잘 이해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는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잘 만들어진 농담 하나가 헤드라인 하나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신화를 밈으로 제목을 내러티브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짐미 키멜만큼 정밀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개그맨과 맞서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디어의 분야에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무시하거나 스스로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검열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압박을 가했고 조용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그 누구도 그의 이미지에 대해 말할 수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중계방송에서 자신을 흙먹은 선수라고 불렀다고 경찰을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축구가 아니라 3억 3천만 명을 이끄는 국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일이 정상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TV 진행자를 괴롭히는 것이 괜찮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을 국가의 문제로 만들려는 시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행동의 자연화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말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강력한 민주주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작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결국 강제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거대한 의자에 앉아 아마도 약간 비뚤어진 빨간 넥타이를 하고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짐미 키멜 라이브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웃음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가 화가 난 농담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의 허영심에 대한 암시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파산에 대한 언급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공적인 햇볕에 대한 조롱일까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트럼프는 그것을 매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적에게 공격받고 있는 듯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자는 단지 마이크와 청중을 가진 개그맨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히 오락의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신경질적인 독재자가 왕좌에 앉아 있는 시대의 완벽한 은유가 됩니다. 그 시대에서 비판은 모욕이 되었고 풍자는 위협이 되었으며 유머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침내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금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30에서 65세 사이,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첫 번째 반응은 웃음일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언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신뢰를 잃은 적이 없나요? 얼마나 자주 교만한 상사, 유독한 동료 또는 명백한 불공정을 묵묵히 참았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현실 세계가 극적인 폭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억제력을 요구합니다. 회복력을 요구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처를 입었을 때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실망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가 다른 톤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 일이 단지 우스꽝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위장된 취약함의 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기분이 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 아첨꾼, 전문적인 추종자들로 둘러싸여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사람, 회의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선택받지 못한 직원, 끝내는 자녀의 학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익명의 고독도 박수 없는 피로도 모르죠. 아마도 그래서 짐미 키멜의 단순한 모놀로그가 그렇게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 웃음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정체성이 완벽해 보이도록 구축된 채로 살아가면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강력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미지의 작은 상처도 곧 깊은 상처로 변합니다. 만약 그 이미지가 전국 방송에서 조롱을 당한다면 예리한 풍자와 농담 뒤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직장에서 화장실에서 눈물을 참거나 가족 저녁 식사에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사람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경찰, 실제로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연극을 펼친 것입니다. 마치 성이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위해 불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불가피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성인인 그에게 무한한 자원, 정치적 접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TV 프로그램 때문에 경찰에 전화를 걸게 만들었을까요? 그 행동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외에는 무엇일까요? 가면이 벗겨질까봐 하는 본능적인 두려움, 고상한 말과 대본을 따르는 말 뒤에 불안하고 응석부리며 점점 더 통제를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 중 가장 슬픈 점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태도가 특별할 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의 태도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만큼 영향력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작은 불편함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에 대한 인내심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정서적인 참호가 되어 어떤 비판은 공격이 되고 어떤 차이는 전쟁이 되고 어떤 웃음은 굴욕이 됩니다. 마치 우리는 마찰, 아이러니, 불일치를 처리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보며 청구서를 지불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의 위기를 관리하며 힘겹게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 대비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후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분노가 삼켜지는 침묵들. 당신이 절대 직장에서 직장, 관계,
최소한의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입 밖에 내지 않는 아이러니들, 그렇게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 농담 하나에 대해 경찰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단지 분노를 넘어서서 경악스럽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이 어떤 손에 들리면 그것이 어떻게 장난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정의감은 윤리에서 나오지 않고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또한 친숙한 고통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명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편함에 즉시 피해자로 변하는 사람, 항상 자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내러티브를 조작하는 사람,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도 자신은 표현의 자유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나이만 먹고 특권만 누린 차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몰아붙여지면 대화를 찾지 않고 복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더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은 반응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주목을 끌려는 무명 인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국제 정치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정치적 가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개인 숭배, 끊임없는 피해 의식, 그리고 우스꽝스러움에 대한 체계적인 거부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모델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밤 시간대의 코미디 세계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경찰에 전화를 건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진정한 분노 연극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 사건을 적대적인 미디어의 피해자로 자처하며 이를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을 동원하는 연료로 삼았습니다. 내러티브는 준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그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롱하는 엘리트들에게 쫓기는 사람, 다시 낡은 매뉴얼입니다. 비판을 박해로 변환하기, 풍자를 검열로 변환하기, 상처받은 자아를 정치적 기치로 변환하기. 이 전략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키워지고 다듬어지고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랐고 무엇에 의해 동기부여되었으며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어떤 유령들이 그들의 결정을 형성했는지, 어떤 집착들이 그들의 권력 프로젝트의 연료가 되었는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의 전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 트라우마, 야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계약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의 기원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각 공개적인 행동, 각 대중 연설, 각 내러티브 통제의 시도 뒤에 숨겨진 코드들을 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세계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전자책은 오늘날의 상황과 내일의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 도구입니다. 그 전자책은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에서 65세 사이,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첫 번째 반응은 웃음일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언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신뢰를 잃은 적이 없나요? 얼마나 자주 교만한 상사, 유독한 동료 또는 명백한 불공정을 묵묵히 참았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현실 세계가 극적인 폭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억제력을 요구합니다. 회복력을 요구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처를 입었을 때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실망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가 다른 톤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 일이 단지 우스꽝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위장된 취약함의 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기분이 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 아첨꾼, 전문적인 추종자들로 둘러싸여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사람, 회의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선택받지 못한 직원, 끝내는 자녀의 학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익명의 고독도 박수 없는 피로도 모르죠. 아마도 그래서 지미 키멜의 단순한 모놀로그가 그렇게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 웃음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정체성이 완벽해 보이도록 구축된 채로 살아가면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강력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미지의 작은 상처도 곧 깊은 상처로 변합니다. 만약 그 이미지가 전국 방송에서 조롱을 당한다면 예리한 풍자와 농담 뒤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직장에서 화장실에서 눈물을 참거나 가족 저녁 식사에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사람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경찰. 실제로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연극을 펼친 것입니다. 마치 성이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위해 불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불가피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성인인 그에게 무한한 자원, 정치적 접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TV 프로그램 때문에 경찰에 전화를 걸게 만들었을까요? 그 행동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외에는 무엇일까요? 가면이 벗겨질까봐 하는 본능적인 두려움, 고상한 말과 대본을 따르는 말 뒤에 불안하고 응석부리며 점점 더 통제를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 중 가장 슬픈 점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태도가 특별할 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의 태도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만큼 영향력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작은 불편함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에 대한 인내심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정서적인 참호가 되어 어떤 비판은 공격이 되고 어떤 차이는 전쟁이 되고 어떤 웃음은 굴욕이 됩니다. 마치 우리는 마찰, 아이러니, 불일치를 처리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보며 청구서를 지불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의 위기를 관리하며 힘겹게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 대비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후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분노가 삼켜지는 침묵들, 당신이 절대 직장에서 직장 관계 최소한의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입 밖에 내지 않는 아이러니들, 그렇게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 농담 하나에 대해 경찰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단지 분노를 넘어서서 경악스럽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이 어떤 손에 들리면 그것이 어떻게 장난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정의감은 윤리에서 나오지 않고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또한 친숙한 고통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명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편함에 즉시 피해자로 변하는 사람, 항상 자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내러티브를 조작하는 사람,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도 자신은 표현의 자유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나이만 먹고 특권만 누린 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몰아붙여지면 대화를 찾지 않고 복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더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은 반응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주목을 끌려는 무명인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국제 정치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정치적 가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개인 숭배, 끊임없는 피해 의식, 그리고 우스꽝스러움에 대한 체계적인 거부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모델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밤 시간대의 코미디 세계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경찰에 전화를 건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진정한 분노 연극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 사건을 적대적인 미디어의 피해자로 자처하며 이를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을 동원하는 연료로 삼았습니다. 내러티브는 준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그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롱하는 엘리트들에게 쫓기는 사람, 다시 낡은 매뉴얼입니다. 비판을 박해로 변환하기, 풍자를 검열로 변환하기, 상처받은 자아를 정치적 기치로 변환하기. 이 전략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키워지고 다듬어지고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랐고 무엇에 의해 동기부여되었으며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어떤 유령들이 그들의 결정을 형성했는지, 어떤 집착들이 그들의 권력 프로젝트의 연료가 되었는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의 전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 트라우마, 야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계약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의 기원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각 공개적인 행동, 각 대중연설, 각 내러티브 통제 시도 뒤에 숨겨진 코드들을 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세계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전자책은 오늘날의 상황과 내일의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 도구입니다. 그 전자책은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이야기에서 가장 드러나는 점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자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배팅을 2배로 걸었습니다. 불평을 정치적 깃발로 바꿨습니다. 그 후 자신이 마치 도덕적인 폭탄 공격을 견딘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올리며 자신이 박해당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을 침묵시키려는 더 큰 계획의 일환으로 공격당하고 있다, 너무 용감해서 침묵하지 못하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극은 의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충분한 확신으로 반복되면 그것은 단지 진실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처럼 옹호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불편함을 정치적 십자군으로 변환하며 공개된 농담이 정치적 의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개적인 실수였던 것이 이제는 연설에서 순교자가 되기 위한 탄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 적들은 모두 웃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실과 모순, 성장에 필요한 불편함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판을 박해로 혼동하고 아이러니를 폭력으로, 다른 의견을 위협으로 바꾸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시선을 가로지르는 것을 의미하고, 마스크 없이, 대본 없이 미리 정해진 관중 앞에서 타인의 시선의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평생을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까요? 역사에서 이 순간이 왜 그렇게 공개적인 노출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모순의 축적일까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내러티브의 피로감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자아를 매일 연기해야 하는 피로일까요? 당신은 이런 느낌을 느껴본 적 있나요? 남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유지하는 피로감을, 때로는 웃지 않아도 웃어야 하고 괜찮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때 이제 그것을
동료들이나 가족들 앞이 아니라 카메라들, 기자들, 투자자들, 판사들 앞에서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위에 성공을 사랑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아마도 그 연극적인 분노의 속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마음속에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진 부채감이 울려 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위를 의지하려는 선택에는 깊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해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대신 제한을 두기를 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치적 올바름의 종말을 주장하며 검열 없는 자유를 외치는 사람, 소수자를 조롱하는 밈과 풍자를 퍼뜨리는 사람이 했다면 그 모순은 더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그가 옹호하는 자유는 그에게 유리할 때만 자유입니다. 그것이 그를 향해 사용되면 범죄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면 농담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셨나요? 진실을 주장하지만 반대되는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 존경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내가 싫어라는 말을 들으면 사라지는 친구. 우리는 그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 대부분이 그들의 드라마를 트렌딩 주제로 만들 만큼 많은 팔로워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피소드가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이유입니다. 점차 웃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농담이 더 공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이 더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그냥 농담이었어 로 끝날 만한 일이 이제는 재판과 스캔들이 되고 문화 전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의 법칙이 뒤집히게 됩니다. 모욕을 받은 자는 피해자가 되고 비판한 자는 범죄자가 됩니다. 웃는 자는 공범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이 피해자로 행동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해답은 바로 모순을 계속 드러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려 할 때 웃음으로 맞서고 말을 통해 아이디어를 통해 은유를 통해 계속해서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스꽝스러움을 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짐미 키멜 사이의 이야기 뒤에는 피가 나지 않지만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그렇게 크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본 것은 단지 불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파산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설득력이 없어진 이미지를 강제로 되찾으려는 절망적인 시도였죠. 그런데 왜 이런 시도가 이렇게 급박하게 느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트럼프 가문 제국의 상징적인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우스꽝스러운 불평에 대한 조명이 비춰지고 있을 때 금융시장, 공화당의 기관들, 심지어 보수적인 포럼들 안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이름에 충성을 맹세했던 임원들이 이제는 회의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랜 투자자들이 조용히 기부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적 인물들이 이제는 개인 행사 초대를 거절합니다. 상징적인 탈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철수입니다. 정치적 자본이 더 빠르게 부식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담은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브랜드는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국, 심지어 콘크리트로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디는 그 인식을 몇 초 만에 다시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에 두려운 것이었던 것에 대해 웃는다면 그 마법은 풀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 관한 단 하나의 농담이 그에게 너무나 강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압박을 받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죠. 그것은 바로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필요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제력이 미끄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통을 스캔들로 바꾸려 했을 때 세상은 그가 정말로 원하는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도는 농담이 되었고 고통은 밈이 되었으며 스캔들은 웃음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상처 입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키운 위대함의 망상에 빠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집단적인 증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징적인 신화를 소진하고 있는 문화를 보고 있습니다. 성공이 곧 불사의 존재라는 약속을 안고 자란 세대는 이제 유리로 지어진 성에서 금이 가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콘들은 더 이상 불패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수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모순을 인정하며 그 모순을 넘어서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 반대의 존재입니다. 그는 게임이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상징입니다. 폭력적인 힘이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내 고통을 존중하라는 외침은 그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래서 짐미 키멜과의 사건이 그렇게 파장을 일으킨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디어의 위기만이 아니라 세대적, 윤리적, 문화적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디지털 마케팅 팀 뒤에는 이미지 위기 대응을 위한 비공식적인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문서는 게시물의 톤부터 자신의 기본층과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모지 사용까지 포함해 다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매뉴얼은 2022년에 회람되었고 2024년에 업데이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응성 게시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아이러니로 시작하되 절대 분노로 시작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키멜 사건에서 그 매뉴얼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이러니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능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공공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무도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이미 그 포장을 오래전에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 넘어질 때 웃을 줄 아는 사람들, 언제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 피해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더 불안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농담을 범죄화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의도했든 아니든 그는 역사상 많은 독자의 정부들이 시도한 사회적 압박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바로 웃음이 권력에 대한 위협이 되는 두려움입니다. 칼리굴라의 로마부터 푸틴의 러시아, 20세기 독재 국가들과 현재 존재하는 신정체제들까지 코미디는 항상 감시되고 검열되고 추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탈출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제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연설을 뚫고 마스크를 찢고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는 코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공격이나 언론 비판과 달리 웃음은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이 그를 불안정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변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로 가는 길이 없었고 그저 우리가 너를 봤다는 웃음소리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살아온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이 밈과 풍자적인 댓글로 쏟아지는 동안 그 뒤에는 더 음흉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상처받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취약함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개그맨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이고 투명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복수는 섬세하고 거의 어린아이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가 공격당했다고,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고 피해자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칭찬받지 못한 채 몸집만 큰 남자가 던지는 수류탄처럼 아무런 위협도 없는 곳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죠. 당신은 이런 상황을 더 작은 규모로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인턴에게 인사 한마디 받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느끼는 상사, 자녀가 같은 직업을 가지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끼는 아버지, 아무리 정직한 대화도 개인적인 공격으로 변하는 친구. 그런 작은 제스처들이지만 그 영향은 깊고 부식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의 렌즈로 비춰지면 그 행동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며 위협이 없는데도 방어적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주 동안 보수적인 소셜미디어의 뒤에서는 불만이 끓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나 경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한 텔레비전 진행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포칼립스적 비디오를 게시하며 지미 키멜이 도덕적 해체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해라는 단어는 반복되었고 일부는 정부의 대중문화에서의 이념적 간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이죠. 그들은 유머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웃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반역자로 간주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농담이 증거가 되고 아이러니는 음모로 해석되고 억만장자의 아들이 가진 민감함이 국가의 건강 시스템 붕괴나 성장하는 빈곤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는 나라. 이 왜곡에 대한 기관의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편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을 벗겨내는 것보다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궁금한 점은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소음, 동원력이 농담 하나에 쏟아지게 된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음 날 잊혀졌을 농담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방어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집단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미지가 진실보다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적처럼 보이는 것이 정직한 것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조롱당할 때 그를 조롱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에게 자신이 손대지 못하는 이미지를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아이러니는 그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그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유머의 힘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마디 농담을 문화 현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힘을 배가시켰고 더 나아가 그 말을 검증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농담이 거짓이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사설 기사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지털 군대도 소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프라임타임에서 유머를 하는 것이 안전한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웃음을 참은 적이 있나요? 불쾌감을 줄까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두려워해서 말을 삼킨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 웃음이 바로 그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미쳐버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문제는 유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불안정하게 만드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경우
유머는 아이디어로 세운 구조가 아니라 유리로 덧칠한 것들로 만든 구조를 허물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항상 제품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탑, 호텔, 넥타이, 와인, 대학, 심지어 냉동 스테이크까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설로도 팔렸습니다. 힘, 성공, 영원한 승리의 연설이었죠. 지미 키멜이 농담을 했을 때 그는 한 남자를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슬로건을, 광고판을, 불가능한 위대함을 약속하는 풍선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팔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점은 대중이 이 쇼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그 불쾌한 순간을 국가적인 십자군으로 변환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짓된 피해자들에 지쳤습니다. 궁전에서 울고 있는 억만장자 아들들, 노동자들의 혜택을 자르면서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억만장자들에 지쳤습니다. 여기서 내러티브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폭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나는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는 외침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존경을 달라는 외침은 인위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외쳐야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존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이 다른 방법을 모른 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척, 통제하는 척, 위협으로 다가오는 어떤 불일치에도 존재가 위협받는 것처럼 반응하라고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경찰에 전화를 건 이유는 평생 한 번도 사들일 수 없었던 웃음을 침묵시킬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문제,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른 큰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철권 통치를 하며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는 시진핑과 같은 인물이 심지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정치적 인물에 대한 농담이 범죄화되려는 시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자유의 표현, 언론, 예술, 그리고 비판의 자유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저 단순한 의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맥락을 잘 살펴보는 것,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경험, 상처, 그리고 결정을 이끄는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갑자기 농담을 참지 못한다고 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은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 채널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세상을 형성하는 움직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고 싶다면 그 움직임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세계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독점 이북을 탐색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전자책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컬렉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지도자의 젊은 시절부터 권력의 뒷이야기까지의 깊은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행동 패턴, 집착, 그리고 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들이 우리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들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여정이 당신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느껴지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좋아요하고
여전히 웃음이 저항의 형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결국 우리 각자는 어떤 식으로든 부조리를 도전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억누르려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